네, 반갑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서울문화재단의 시험 특징과 변별성에 대해서 우리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논술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항상 좋았던 기관들 먼저 좀 보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문화재단을 충실하게 준비하신 분들이 예외 없이 다들 합격하셔서 너무 의미 있었던 한 해입니다. 그 제 블로그, 연동된 블로그에 가보시면 이제 그분들과 같이 나눈 대화라든지 그 대화 양상을 이제 인증을 해놨으니까 블로그 방문하셔서 뭐 확인하실 분들 확인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. 하반기 같은 경우는 세 분이 준비해서 세 분이 다 합격을 하셨고 상반기 같은 경우는 네 분이 준비해서 네 분 다 합격하셨거든요. 이제 서울문화재단의 하반기 시험은 이제 최종 결과가 이제 최종 면접이 남아 있고 그리고 최종 결과가 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지금 1차까지는 잘 합격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같이 준비한 분들이 다들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요. 네, 일단 그 서울문화재단의 그 논술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. 사실 우리가 이제 문화재단에서 보는 논술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 문화재단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,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획을 할 것인가, 그리고 어떤 지금 사업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공익성을 가지고 있고,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,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논술을 준비할 때 준비를 하죠. 그래서 항상 문화재단의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는 면접을 준비하는 건지, 논술을 준비하는 건지,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죠. 그런데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. 면접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방향이 얼마나 타당한지,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등등을 물어보고 본인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면접의 영역이라고 한다면,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타당성과 근거가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하는 분들은 면접에서는 우리가 약간 비약을 시켜도 논리적인 어떤 그 누락점이라든지 아니면 소실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사실 찾기가 좀 어려워요. 이게 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런데 글의 특성을 보면 글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어떤 비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건너뛰어갖고 얘기할 때 이게 정말 극명하게 나타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의 논술을 준비하는 분들은 사실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긴 한데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나뉩니다. 장점은요,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그 특징, 그리고 문화 영역에서는 다들 전문가시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분들이 모두 전문가예요. 왜냐하면 본인의 분야에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리고 애정도 있어요. 그리고 동기부여가 다 잘 되게 돼요. 그러니까 문화재단 사업을 내가 사명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논술의 정량을 채운다거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정량의 부담이 좀 없어요. 왜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. 백지에다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왔기 때문에 논술 답안지를 채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그 재단의 특징만큼은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논술의 어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기본적으로 그 패러다임은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예요.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너무 지식적인 측면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논리적인 오류가 너무 많다는 거. 두 번째는 보고서를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어법의 감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장점은 더 이상 키울 게 없지만 단점은 보완할 게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. 어떤 분들은 내용의 누락이 있을 수 있고요. 어떤 분들은 어법이 굉장히 그
완성되지 않은 형태가 좀 많았고요. 그리고 어떤 뭐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육각형의 어떤 그 완성형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높은 분들이 아니라 특정 부분에선 굉장히 전문가지만 특정 부분에선 굉장히 누락이 많았다. 그래서 모든 수업을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우냐를 충족을 하면 예외 없이 합격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은 좀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이것을 채우는 게 본인도 이 패러다임을 익숙하게 익히잖아요. 그럼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시거든요.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. 그러면 이건 여기까지가 문화재단의 문제 특징과 시험의 특징이고 그럼 서울문화재단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문화재단의 어떤 그 방향성이라든지 특징을 반영하고 서울문화재단은 아무래도 인프라가 넓고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의 사회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문제에 반영된다는 거.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사업과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가 접목된 게 서울문화재단의 특징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코로나 나왔잖아요. 그럼 코로나와 문화재단의 사업의 관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울문화재단이 선호하는 문제고 그러면 얘가 가능성이 높지만 나올 확률이 높아도 내가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어법이라든지 내용이 정확한가 논리적 연계성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강화를 시켰고요.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가고 그리고 약간 생소한 문제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준비를 했어요. 그리고 서울문화재단만 지금 갖고 있는 특징들을 좀 찾아야 됩니다. 다른 문화재단은 시행하고 있지만 서울문화재단이 시행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서울문화재단만 갖고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다른 문화재단을 이끌고 교류할 수 있는 여지 등등을 우리가 같이 준비를 하고 그걸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서울문화재단의 준비 방식이었거든요. 그런데 22년 하반기 시험부터 약간 성격이 달라졌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문화재단의 논술 시험의 특징만큼은 그대로 정체성을 유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. 23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두 적용시켜서 어떤 문화재단과 사회적인 어떤 변화, 트렌드를 반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23년의 어떤 사회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뭐 저희 준비도 좀 변화를 반영해야겠죠. 23년에 준비하시는 분들의 모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